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게 만약에 명예로운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에 도전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명예고 뭐 인간관계고 다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여성 정책과 젠더 갈등을 우리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 나간다면 굳이 이제 할당제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한 그 어떤 그 대출이라든가 세제에서 특혜가 있다 그러면 그 특혜는 좀 공평하게 제가 이 말했다가 며칠 전에 휴대폰이 공개돼 가지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거의 문자 폭탄 비슷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대도시입니다. 수요하지도 않는 서울에서부터 예를 들면 50km, 60km 떨어진 데다가 신도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회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래가지고 마구 그냥 써 제끼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아니 돈을 뭐 찍어갖고 나눠주면은 그게 뭐 부채도 되지만 자산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 족보도 없는 이론인데 오늘의 강사는 이 뜨거움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신데요. 호칭을 대선 예비 후보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예비 후보님은요.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벌써 35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신 지 4일차가 되셨습니다. 명불허전 보수다가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이지만 오늘만큼은 입당 후배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 기대가 큽니다. 사실 오늘 뭐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동안 뭐 단연간 뭐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도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정치를 해 오시면서 민심을 청취해온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들은 뭐 한 달 정도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저 제목은 제가 잡은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불러서 이제 입당을 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 좀 신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국민의힘 이 당과 나라가 또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럴 생각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거를 제가 직접 국민과 스킨십을 해가면서 별도로 새로운 걸 느낀 거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뭐 어려운 거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가게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정말 왜 어려운지 또 그분들의 그 현실이 어떤지 또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런 소위 소주성이라는 이런 소주성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과격한 어떤 경제 현실에 또 시장에 과격한 이 충격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문제도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수요 공급의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공급을 좀 많이 풀어주는 이런 정책 기조로 잡으면 그 가격이 잡히고 또 매매 가격이 잡히면은 당연히 전세가나 임대 가격도 조정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그 전세 입주자가 되게끔 이렇게 강제를 하려고 한 것인지 뭐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집권의 연장을 위해 가지고 이 낡은 어떤 이념에 의한 그 집권 연장을 위해서 또 거기에 핵심 세력들은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로 뭉치고 또 폭넓은 엷은 지지 세력은 포퓰리즘으로 또 감싸 안고 막 이렇게 어떤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이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일상의 행정에도 그 적용을 함으로 해갖고 다 생긴 문제들이고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이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이 그 정권 연장을 저지하는데 내가 정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저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치 초년생으로 이렇게 입당을 하지만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동안 그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그 변화와 이런 그 혁신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비상식적인 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 역사적인 그 사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기존의 어떤 그 이념과 정치 철학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더 기존의 그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또 좀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에까지도 그분들의 그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 무슨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돼서 국민들의 넓은 아주 보편적인 이런 지지를 받고 그야말로 보수를 떠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을 정말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명불허전 보수다의 초선 의원님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텐데요.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여성 정책과 젠더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여성 정책과 그 젠더 갈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 할당제라는 것에 대한 청년 그 남자, 소위 뭐 이대남이라고 해서 20대 남자들의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표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뭐 젠더 갈등이든 뭐 지역 갈등이든 또는 뭐 세대 간 갈등이든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보는 이해관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거지만 정치는 좀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회적 갈등을 좀 해소하는 좀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원론적인 생각이 있고요. 사회라는 게 뭐 갈등이 물론 생기지만 이 갈등이 얼마나 그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젠더 문제는 마저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정책은 우리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 나간다면 굳이 이제 할당제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의 그 어떤 공정한 사회 참여의 기회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한 그 어떤 그 대출이라든가 세제에서 특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특혜는 좀 공평하게 그 1주택자나 2주택자와 동일하게 특혜는 좀 폐지를 해가지고 그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제가 이 말했다가 며칠 전에 휴대폰이 공개돼가지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거의 문자 폭탄 비슷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그 사업을 회방 놓고 탄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1주택이나 2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지금 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90만 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주택을 공급하고 뭐 해도 임대사업자한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가지고 그게 물량이 그렇게 흡수가 되면 매매 거래량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는 대도시입니다. 뭐 신도시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도시의 용적률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아니 국민들이 수요로 하는 지역에 정부가 많은 물량을 공급 물량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지 수요하지도 않는 서울에서부터 예를 들면 50km, 60km 떨어진 데다가 신도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회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집값도 집값이지만 이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 보유세라는 거는 이게 외국에서는 우리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인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그 비용으로서 받아가는 것이지 집이라는 것은 생필품입니다. 아주 고가의 무슨 이런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다 웬만한 거는 이게 생필품인데 생필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은 아니죠.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도 또 정권이 다음에 바뀌어도 그 국가적 난제가 참 제대로 빨리 지금 정상화하고 자리 잡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그 재정을 너무 남발을 하고 국가 부채를 많이 키워놔가지고 사실 이게 일본도 80년대 굉장히 그 재정이 탄탄하고 또 엔화는 어느 정도의 그 기축통화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순자산 순금융자산이 국민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면서 노령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 노인 복지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20년 동안 늘었습니다. 이런 국가 부채가 나중에 정말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래가지고 마구 그냥 써 제끼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아니 돈을 찍어갖고 나눠주면은 그게 부채도 되지만 자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 경제학 이론에서 그 소위 족보도 없는 이론인데 임금을 많이 주면 그 소위 소비 성향이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도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총 어떤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이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은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는 줄죠. 그러면 소비 수요가 약간 늘지만 투자 수요는 많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총수요가 줄어서 결국 총수요 총공급으로 GDP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성장의 마이너스지 어떻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그 자기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그 세력과 거기에 그 어떤 그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마치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 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미래의 정책을 논의하는 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로 컨트롤하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대통령제를 망가뜨린 저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언제부터 이 대통령이 돼야 됐다는 그런 생각? 아까 제가 정치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거는 사실은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세다고. 근데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거 그 선택하고 이게 만약에 명예로운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에 도전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이거는 모든 거를 던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명예고 인간관계고 다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광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전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가 사법 처리를 해봤고 정말 검사로서의 숙명입니다만은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여튼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이게 늘 그 수사기관의 그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또 다양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법이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저도 정치적인 사건을 공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뤄봤습니다만은 정말 그 배당받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법의 이 정치화는 국민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사법의 불신과 정치의 불신을 다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은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게 정치 세력 간의 그 갈등이 심하면은 또 이게 사법의 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참 이것도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의 또 숙명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화합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이죠. 아니 국내가 이렇게 진영에 갈려갖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저희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야가 협치를 해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특정 정당 내에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불안할 정도로 그 어떤 그 간극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저는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괜찮으시면은 9시부터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네. 언론인들 죄송합니다만 9시부터는 저희가 비공개로